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고점 경고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번에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나섰습니다.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건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이제 금리 인상까지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집값 잡기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형수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시장의 고점 경고를 했고 그 이후에 한국은행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건 차후에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글쎄요, 정부의 이런 상황 그리고 또 한국은행 결정으로 수도권 집값이 좀 잡힐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금리 인상 자체 폭은 뭐 별로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0.25%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금리 인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초저금리 시대의 종식, 그걸 그렇죠.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당장 이제 실수요자들, 대출을 이미 받은 분들에게 약간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만 역대 어떤 금리 인상했던 시절을 보더라도 이게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정부 말에서 이명박 정부 초로 이어지는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그 한 4년간에 걸쳐 가지고 네. 사실은 2%포인트나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3.25에서 5.25까지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네. 오히려 주택 가격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도 2017년도에 그 11월 달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지금과 같죠. 그렇죠. 그런 폭으로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택 가격은 4% 공식적인 그 가격 상승률이 4%를 넘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자체가 당장의 주택 가격에 하방 압박을 하는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되는 네. 부분들과 그다음에 시중에 있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흐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부분이 아마 전체적인 앞으로 향방을 갖다가 좌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최근에 뭐 정부 또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의 왜 대출 제한을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연봉까지만 연소득까지만 대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가 인상됐단 말이에요. 이건 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멈추고 안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저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한국은행에서 금리 속도를 인상 속도를 얼만큼 조절을 하고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이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어떠한 소비자들, 수요층들에게 실질적으로 위기감으로 온다든지 금융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지금 0.25% 정도 금리를 인상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네네. 코로나 사태 이후로 1.25%의 금리를 네. 0.5%로 약 0.75%를 인하하고 그리고 네. 약 한 19개월 이상 정도의 기간이 흐르면서 주택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이 상승했으면 실질적으로 이 대출에 기인해서 어떤 대출이 증가됐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를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지표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 가계 대출에서 한 10%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요. 나머지 요인이 더 90% 이상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나머지 부분의 어떤 대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대출,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의 대출이 상당히 급증을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LTV나 DTI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이
이거는 강화돼서 대출 규제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됐었지만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 여지에서는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최근 예로 본다라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뭐 한 130조까지 지금 이제 한 40조 이상이 증가된 부분으로 놓고 네.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했을 때 기대출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이자가 조금 증가되는 어떤 여지는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지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여지기 그러겠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떠한 뭐 제한적일 것이고 네. 이미 상징적인 의미로 뺏기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앞서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렸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보다는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용대출을 받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났고 액수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최근에 뭐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용대출 이 한도 자체를 대폭 연소득까지로 막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먼저 받아놔야겠다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를 먼저 열어놔야겠다 뭐 이런 심리들이 좀 이제 가세를 하면서 늘어났을 것 같은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꼭 주택 시장에 들어간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생계나 이런 걸 또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대출 압박에 대해서는 어떤 뭐 부동산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 국토부 장관께서도 코멘트를 하셨고 한국은행 총재도 코멘트를 하셨지만 만약에 금리를 올려서 집값을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만약에 원인 분석을 했다면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금리를 올린 것은 국토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플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어떤 금융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부동산 자체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긴 하지만 물가를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한 것들 아니면 물가가 너무 좀 다운이 되면 다시 이제 금리를 내려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유동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원래 한국은행의 어떤 설립 목적이지 예.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을 쓰는데 이걸 가지고 뭐 그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제서 얘기하는 건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고요. 더군다나 다만 이런 건 있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이제 부동산 유동화 시대,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를 어느 정도는 종식시킨다는 초창기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서 뭐 두 박사님이나 아니면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어떤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그동안 오래 지속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요한데 이런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어느 정도 추세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만약에 이제 금리로 이런 추세 반전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이제 동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사실 뭐 한 차례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최소한 뭐 2% 언저리 정도라든가 그 정도까지 한 뭐 4차례, 5차례 정도 올리지 않으면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뭐 어느 정도 제어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외의 변수들 뭐 예를 들어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정책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입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고서는 당장에 뭐 집값이 잡힌다라기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저는 이번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영끌을 하던 아니면은 이 금리가 낮은 그런 차원에서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생계 대책이라든가 생활 대책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든가 사업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금리 인상에 상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련해서 뭐 총량 규제를 하고 있고 이제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한 단행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수신 금리 뭐 이제 예금에 대한 이자도 올라가겠지만 대출에 대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가 뭐 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상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은 뭐 시장에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겠지만 이미 대출을 받아서 뭐 집을 사셨거나 이런 분들한테 대출 부담이 커지거나 실수요자들이 결국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집값 잡으려다가 실수요자들을 잡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는 굉장히 전곡을 좀 지적하신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대출 금리 자체 인상이 이제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시중에 현금 부자들도 많은 상황들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주택 청약에서도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 그러니까요. 네. 충분히 대출의 어떤 그런 금리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끌이라든지 패닉 바잉이나 이런 데서 보듯이 혹은 또 갭 투자 등을 통해서 사실은 은행에 대출이 이미 되어 있거나 대출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번에 0.25%포인트의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정부는 사실은 이런 금리 인상 이전에 대출 중단을 사실상 은행에다가 이제 이야기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실제 사람들이 그리고 일부 대출을 또 지금 당장에 쓰는 그 영향 자체가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한 절반씩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금리 인상으로 해서 당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 자체가 대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많고 네. 또 하나는 이게 대출 부담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분들은 오히려 부담이 조금 늘더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이런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즉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어떤 검토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요즘에 뭐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비싸다 보니까 대출 없이 집 사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집을 추격 매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집 살 집을 좀 구매하겠다는 분들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거나 혹은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으로 경제 상황이 작동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대출 행위도 일종의 경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그런 여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묶었을 때는 기타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반적으로 묶이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부채가 증가되는 속도와 양을 좀 어느 정도 거시적으로 조정을 했어야 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에서 저는 이거를 좀 방관했다라는 어떤 입장에 좀 있거든요. 결국에 가계대출은 쉽게 얘기해서 주택담보대출은 묶어버렸는데 가계대출 일반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증가가 되는 그 부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기존금리는 0.5% 정도의 인상 전에 불과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거의 3%대, 그다음에 신용대출은 거의 4%대까지 예금은행의 어떤 실질적인 금리는 그렇게 부과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가계가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이 다시 금리 인상에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 전환점이 돼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단계적으로 아니면 또 빠르게 아니면 이렇게 인상을 했다 그랬을 때는 가계는 당연히 금리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1.5%에 달하던 금리를 0.5%까지 약 7.5% 금리를 단기간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시중의 금리는 유동성이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대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집을 사야 될 만큼 이제 주택 가격도 빠르게 상승을 했죠. 그렇죠. 그 결과 이제 뭐냐면 2030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영끌 세대들이 30개월 동안 주택 구매한 그 양이 한 54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개월 동안요? 네, 30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난 30개월 동안 한 54만 건 정도의 주택 거래가 있었는데 이 54만 건 거래의 대부분의 주택 구입자들의 성향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2030이라든지 영끌 세대가 주택을 샀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의 자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신용대출로 샀을 것이고 신용대출 플러스 뭐 나머지 이제 기타 부분에 대해서 했을 거고 또는 일부 수요층에서 갭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에는 전세를 끼고 샀다든지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되고
또한 이런 이 한 54만 가구 정도의 이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 성향이 분석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질 그렇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속도가 너무 급증을 했고 네. 순식간에 그리고 약 1,800조 가까이 되고 일부에서는 뭐 3,000조까지 된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결정적인 어떠한 킬링 포인트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이제 가계부채가 총량적으로 증가됐기 커졌다는 때문에 거군요. 앞으로의 사회적인 추세는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금리 인상기에 있지만 그 금리 인상기와 이것이 맞물려서 들어갔을 땐 필연적으로 금융 취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영끌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 요인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하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어떤 또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금리 인상기에 보면은 과거에도 뭐 주택 가격이 금리 인상과 그렇게 크게 연동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드는데 사실 최근에 대출을 아예 틀어막는 주담대를 아예 틀어막는 곳도 은행도 생겨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연소득 이하로 제한하는 은행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좀 다소 급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차주들도 다 계획이 있고 이랬을 텐데 그 계획을 좀 실현하거나 혹은 뭐 계획을 바꿀 만한 시간은 좀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그 은행들의 그 본인들의 그 LTV라든가 아니면 BIS 비율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신에 대한 어떤 비율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원래 하는 게 맞아요. 은행 자체의 결정이란 예, 말씀이신 거죠? 자기네 은행이 이제 부실화되면 네네. 뭐 뭔가 문제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예, 원래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선진국들은 정부의 어떤 행정 뭐 지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휘 감독 기능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측면들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일 먼저 원래 이제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그러한 퍼센테이지를 넘어간 은행이 가장 먼저 뭐 11월까지 이제 대출을 전면 이제 특히 이제 담보대출을 중단을 갖다 했고요.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미달한 은행들도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했다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정부가 의도하는 어떤 그러한 흐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네. 또 하나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렇죠.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총량, 그러니까 그 총액 기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경제의 어떤 그런 볼륨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대출이 왜 늘었냐라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답변은 간단합니다. 대출이 느는 건요, 집값이 올랐던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 대출 비율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 단순하게 총액으로만 이게 너무 많이 늘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네. 전체 우리나라의 자산 규모라든가 실제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훨씬 더 정확한 비교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런 것만으로도 그런 것으로 만약에 서민들이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딱 선을 딱 그어버리면은 예. 여기에서 상당히 좀 곤란함을 겪는 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뭐 금융당국의 금융위원회 수장이 지금 바뀌는 과정 속에 있어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고승범 이제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연봉 이내로 이제 신용 대출 자체 한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관치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제 가계부채 관리에서 권고한 것뿐이지 결정은 은행이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당국의 권고를 과연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은행이 얼마나 되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아라고 했더니 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요. 예. 사실 현재의 경우에서 그 금융당국 앞에서 우리 이제 최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금융당국이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앞으로 수익성을 다 감안해서 위험성에 대한 것들도 다 대비해 왔던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시적인 어떤 동시에 사실은 그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갖다가 억제하고 또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로 내렸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해오는 많은 고객분들에게
대출에 지금 바로 결정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갖다가 당장은 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들도 창구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것이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 사실은 판단하고 이번에 이런 대출 부분에 대한 것들도 대응해 나간다고 했다면은 그런 식으로 아마 대응하지는 않았을 건데 아마 어쨌든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당국에서 일정한 방향의 어떤 그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융기관들도 뭐 금융회사 그게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도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사실은 우리가 대출과 관련해서도 대출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내수 경기의 침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 소득의 어떤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그렇지만 지금 일부 침체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수출 경기라든지 이런 쪽에 네. 또 호황을 보이는 그렇죠.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금융 당국에서 사실 이러한 재난지원금까지 정부가 풀고 있는 마당에서 금융과 관련된 대출 창구의 문을 일시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닫아버리고 노크를 하더라도 열어주지 않는 것은 지금 상당히 서민들에게는 공포심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관치금융의 어떤 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냄새가 없지 않아 나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리 네.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제도권에 있는 은행들은. 근데 은행 본연의 업무를 놓고 봤을 때는 예금과 대출로 이루어진 예대차로 영업이익을 가지고 은행을 운영하는 건데 은행이 스스로 우리가 영업이익을 목표 달성을 농협을 예를 든다 그러면 농협의 가이드라인이 5%였는데 8% 이미 상반기에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 어떤 영업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대출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는 뭐 누가 봐도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건 그냥 표현적인 거지만 어쨌든 뭐 알아서 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 당국에서 하고 있는 대출 규제가 전혀 뭐 부당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BIS 비율로 놓고 봤을 때 가계부채의 적정 가이드라인은 한 8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05%가 넘어가고 일부에서는 한 200% 가까이 된다. 다른 기타 부채까지 합쳤을 때는 한 200% 가까이 달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가계 경제가 자칫 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 부채나 어떤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나서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계의 건전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바로 가계의 어떤 위기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총량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데 네. 이거를 무슨 전쟁 작전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고도 뭐든지, 좀 알려줬으면 그렇죠. 어땠을까 모든 싶거든요. 정책이라는 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 특히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럼요. 지금과 같이 계획도 다 각자 있고요. 소득이 증가하지도 않고 아까 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코로나 전국이지만 수출 경제는 호황을 띠고 있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영업 시간 제한이라든지 거리두기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출에 의존해서 사는 자영업자들도 무지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이분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런 금융 관련된 정책들이 그런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좀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걷어내주고 앞으로라도 좀 이렇게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이 범위 내에서 좀 정부 정책이 움직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사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공급 대책일 겁니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 대책을 하겠다고 한 게 벌써 1년여 전인데 지금 발표를 한 내용 중에 이 부지에서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가를 의심을 좀 갖게 했던 데가 이제 태릉울프장 그리고 정부 과천청사 부지 쪽이었는데 정부가 일단 대체 부지 발표하고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금 당초에 태릉에는 1만 호 정도를 갖고 공급을 해보겠다 했는데 이제 6,800호로 좀 줄여놓으면서 고밀도를 저밀도로 좀 밀도를 낮췄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부지를 또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전체 규모 공급에는 물량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고 했고 과천청사에도 또 계획을 내놓은 상황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예정했던 대로는 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공급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없을 거라 보세요. 예, 어느 정도도.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전에 망가구 이제 태릉 골프장에 망가구 짓겠다가
그래서 뭔가 주변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분들에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니까 축소를 해서 너무 또 이제 고밀도로 지으면 인근에 있는 또 주거 밀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과천 청사 대체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과천 주민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맞아요. 시장 소환이 불로 일으키게끔 그러한 그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정부 청사 원래 이제 대체지라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정부 청사 부지에서는 이제 안 하는 걸로 네. 아마 이제 공원 계획이라든가 뭐 추후에 뭐 추가적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긴 하겠는데 네. 사실 뭐 그 대체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련지구에 기존에 있던 이제 가련지구의 용적률을 높여서 이제 짓겠다라고 하는 거 지금 한참 이제 지나가다 보면 거기 한참 아파트들을 짓고 있어요. 아, 올라오고 뭐, 있어요? 예, 실제로 짓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골조는 뭐 거의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뭐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기반시설 같은 것도 계속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아무래도 이제 과천 주민들의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논란이라든가 반발이, 아니면 항의에 예. 굉장히 좀 약간 승복하는 어떤 그런 인상을 주면서 기존에 있던 뭐 가련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어느 정도 용적률을 높여서 좀 밀도를 좀 높게 해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두 개 합쳐봤자 한 10,00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정부가 이제 뭐라도 하는 모습은 보여야겠다라는 뭐 이해는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동안 했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결론은 아마 직구는 가야 되는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자체가 어떤 공급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규모가 그렇게 네, 크지 많지 않고요. 않기 예, 때문에. 많지 않고요. 또 여기에 청약을 해서 당첨될 분들도 굉장히 한정적일 것이고 해서요. 예, 그런 아주 뭐 정부의 어떤 그런 큰 빅피처에는 좀 아직은 좀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분과 함께 우리 최 교수님 말씀 이외에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될 어떤 네, 그 체크 쟁점이 하나 포인트를 좀 있는데요. 주시면. 사실은 지금 이제 여기 그 태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통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고밀 개발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도 많았던 것이고요. 과연 태릉이라는 곳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 자체가 그렇게 그 많은 공급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많이 사실은 훼손까지 하면서 사실 공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론에 있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물량 자체가 충분히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크게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길을 고집해야 되는 것은 아마 정부의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과천 주민들이 많이 반발도 있고 하니까 대체지로서 이제 가련지구가 이제 그쪽에 돼 있고 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천 분들은 그럼 대체지로 옮겼으니까 뭐 그나마 뭐 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제가 볼 때 좀 반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부분은요. 그 가련지구와 그 뒷번의 배경에 있어서 인덕원 사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인덕원 사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안양 쪽이나 그다음에 저 판교 쪽이나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쪽에서 오는 모든 교통량이 현재도 거의 지옥이다. 아, 라고 할 정도로 집중되는 포인트군요. 그 사거리를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덕원 사거리를 사실 평촌이나 이런 쪽에서 거주하시다가 서울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과천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렇죠. 인덕원 사거리를 지나는데 거기 사거리를 지나는 데만 예전에 10년 전에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은 더 걸릴 앞에 수 있겠군요. 지난다 하더라도 과련지구가 바로 그 인덕원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과천 바로 앞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가련지구를 갖다가 거기에서 또 쏟아져 나오는 교통량을 생각하게 되면 말 그대로 과천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을지 모르지만 평촌이라든지 그 뒷배경 안양에 있는 서울로 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서울로 진출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마 그 자체가 주택은 공급되어서 어떤 주택 공급은 많이 생겼다고 할지 예, 모르겠지만 교통이라는 즉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물량 공급에 있어서 물량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사실은 도면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통 대책까지 함께 좀 나와줘야 되는 뭐 항상 아파트나 주택이 지어지면 교통
이제 유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어렸을 때 예. 그 서울역에 그 2층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레이하운드라는 회사였는데 그 네. 2층 버스가 너무 신기해서 한때 구경을 일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덧 성인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광역 쪽에서는 거의 2층 버스가 맞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관행적으로 사람들을 실어 이어졌다는- 나르죠. 그렇죠. 네. 그 없어졌던 2층 버스가 다시 우리 현장에 지금 생긴 드러나서 데는. 지금은 그 2층 버스를 타기 위해서 광역 터미널에서 1시간 30분씩 이렇게 줄을 서는 그런 것이 수도권 어느 도시에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집중되어 심화가 예.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택 공급은 지금 이제 뭐 과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태릉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반대, 그다음에 또 이거는 정부는 정부 정책대로 또 추진해야 되는 어떠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상기 신도시 외에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니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주택 공급 방식은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국토부와 정부가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을 찍어서 이렇게 공급할 거야라고 얘기하면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한다, 뭐를 한다 이게 어느 뭐 과천뿐만이 아니라 다 있죠. 결국에 뭐냐면 주택 공급은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과밀 정책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면 인구는 앞으로도 더 몰려올 것이고 그렇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에 집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국가 정책과 또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교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기 때문에 교통 지역과 주거 환경이 침해되거나 아니면 주거 환경이 나빠질 거를 얘기해서 반대를 하는 어떤 이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어떤 충돌과 대립은 우리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게 될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총론에서는 우리가 수도권에 집이 없으니까 집을 지어야 돼라는 거에 다 동의하지만 근데 내 지역엔 짓지 마. 특히 내 지역에는 임대 아파트라든지 서민 아파트 짓지 말고 해. 이게 지금 저는 과천과 태릉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교통 대책이라든지 미흡한 대책이 있지만 정부는 애초에 공급했던 대로 공급 계획을 시그널을 바꾸기보다는 기존 원안대로 또는 지자체와 타협이 돼서 나온 세대수 저는 이제 요게 한 6,800가구라든지 과천의 4,300세대 정도는 뭐 지역 지자체의 반발도 있고 주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된 안에서 저는 발표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또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야지 모든 지자체가 정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주거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우리 지역엔 짓지 마 간다면 이 집은 어디에다 재야 되는가라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정부는 거버넌스 형태의 어떠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지만 보안 유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정부 발표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계속 한다라면 정책의 신뢰성과 그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그 상처는 누구도 아우러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깊겠지만 그래도 강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사실 최근에 뭐 공급을 속도를 낸다고 하면서 사전 청약도 진행을 했고 이제 차후에 사전 청약이 꾸준히 진행이 될 텐데 물량을 좀 늘리겠다고 하면서 이 중에서 또 상당 비율 이상은 민간 시행사 쪽에 좀 맡기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중요한 건 동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그래 할게라고 동참을 해야지 이게 현실화되는 거지 그냥 한다라고 해서 될 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좀 뛰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교수님? 이번에 10만 1,000호 정도를 신규로 사전 청약 더 물량으로 추가하기로 더 했죠. 추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80%면은 한 8만 가구 정도 그렇겠네요.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전체 상기 신도시 물량이 이제 가장 나중에 발표했던 시흥 광명지구까지 포함을 하면 한 36만 8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 이전 거하고 합쳐서. 그러면은 이제 얼추 그 정도만 해도 민간에서 뛰어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전 약간 좀 실망인 게 뭐냐면 그 사전 청약이라는 것이 집을 사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 희망을 줄 수도 있고 또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시장에 남아 있다 보면
계속 이제 대기 매수세로서 존재하다 보면 주택 가격을 굉장히 좀 계속 강하게 이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수요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사전청약에 당첨되시면 본청약 때까지는 어쨌든 내 사전청약에 당첨된 여러 가지 청약 요건을 다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수요 분산이 됩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서는 정부가 이제 시행하는 사전청약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요. 사전청약을 하고요. 원래는 사전청약하고 상당히 본청약 시간까지 이제 기간이 되게 굉장히 짧아야만 효과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기본 2년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난달에 7월 달에 그러니까 2021년 7월 달에 사전청약에 당첨됐던 분들 3천 가구 정도 되는데 축하 전화도 받고 나름대로 이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그 손에 잡힐 것 조급함으로부터 같이. 어느 정도 예. 탈피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문제는 실제 본청약은 언제냐? 2023년이에요. 2023년에 착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2024년에 착공을 해서 한 3년 정도 걸리면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빨리 입주하는 소위 말하는 천마을이나 시범단지가 기껏해야 2026년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규모 물량으로 쏟아지는 예를 들어서 뭐 한 해 뭐 7만 가구, 8만 가구 입주하는 사전청약 아니면은 그러니까 신규 수도권 택지 같은 경우에는 2027년, 28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혹시나 금리도 오르죠. 만약에 중간에 이제 공급도 많이 된다라고 하죠. 또 혹시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와는 달리 어떤 그런 시장에 친화적인 어떤 조세 정책을 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6년, 7년 기다리는 게 과연 잘한 일인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부가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좀 많이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청약자도 그럴진데 민간 건설사들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주판안을 튕겼을 때 내가 뭔가 참여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행동이냐, 옳은 어떤 그런 이익에 대한 참여, 사업성에 대한 그렇겠죠. 참여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좀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보니까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 분들도 최종 결정은 나중에 할 수 하는 있죠. 형태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공공의 경우에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민간에서 만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전 민간 청약에 시행 들어가는 하게 경우에는 되면? 그 부분을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 돼 있는 그 제도가 그렇게 지금 이중적으로 다르게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도 정부가 사전 청약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7월 달에 첫 그 사전 청약을 했을 때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붐이 일고 있는데 굳이 이번에 민간 시행까지 끌어들이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요. 사실은 사전 청약 자체가 여러 가지가 모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공공 중심의 어떤 공공주택을 갖다 공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평수 크기라든지 네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퀄리티 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대외적으로 아쉬움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부분에 대한 여러 시장의 선호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 청약은 앞에 우리 최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뭐 우리가 정리해서 본다면 사전 청약은 말 그대로 깜깜이 청약이나 다름이 없다. 제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없죠. 예, 사실. 제가 볼 때는 위치, 면적, 가격, 입주 시기 한 4가지 정도 부분에서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이 사전 청약을 사실은 실질적인 현물로서의 공급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수요 심리를 조금 잠재우기 위한 청약자들, 청약 대기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일종의 약간의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전 청약 자체가 또 현재 그 레임덕 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는 지금 정권 말기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사전 청약 대상 주택들을 내가 믿고 기다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 부분도 시세 대비 한 30% 절감되는 그런 어떤 가격으로서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이번 정부가 보여준 바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졌던 적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전 청약을 기다리다 보면 이제 대기 수요가 발생을 할 거고 이분들은 일단 집을 사기보다는 어쨌든 전세나 전월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전월세 시장은 뜨거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주택이 이제 공급이 돼서 준공이 돼서 내가 입주하기까지는 예. 뭐 사전청에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때나 시간이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뭐 아무리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청약제도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상당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심리적인 이 안정감 또 그리고 내가 집을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을 분양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나는 이거 안 받을 거야 분양을 쉽게 얘기해서. 근데 민간한테 이번에 이제 유도한 거는 뭐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분양이 나오게 되면 예.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지에 어떠한 이제 분양이라든지 공급할 때 이제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을 사업이익을 중시하는 이제 민간건설 업체에서 이제 얼만큼 이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공급 정책을 유지해 준다라는 조건을 전제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집값 안정이라든지 전월세 부분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다라면 정책의 이제 효과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전월세 시장이 지금과 같이 뭐 여전히 이제 주택 가격이 반등하는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여전히 불안 심리는 계속 유지가 될 되겠죠. 수밖에 예,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다른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네. 사전 청약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고 이거 하기에는 좀 더 우리가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OECD 평균 집값과 함께 우리나라 집값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결론적으로 희망사항을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디테일하게 잠깐 이제 보면요, 예.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나 봤어요. 어디서 나왔나요? 이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네. 그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러니까 2020년 1월달에, 예. 그러니까 작년 1월달에 19년, 그러니까 19년에 그러니까 가격하고 비교를 한 건데 그게 뭐냐면 2020년 12월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라는 그 리포트가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픽이 잘 돼 있었어요. 예.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거하고. 근데 이거를 비교한 거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왜 나왔냐면 그 비교 대상이었고 그다음에 상승률을 따지는 어떤 그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네. 아파트는 전국에서 17,09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이요? 그다음에 표본이요. 표본을 추출할 때. 그다음에 연립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6,350가구 정도. 그리고 단독주택은 4,820가구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파트는 5.4%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집에 대한 어떤 모자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나름의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아파트 쪽이 더 그렇죠. 대부분이기도 최근에는.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하고도 좀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예. 5.4%라고 얘기를 하면 예. 이게 이상한 게 2020년에서요. 올해 그 실제 그 1월 달에 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는요. 그 공시지가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인증한 그렇죠. 확실한 가격인데요. 전국 평균이 19.8%가 올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공시지가는 20% 가까이 올랐는데 실제 아파트 가격 5.4%밖에 안 올랐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 딱 6개월 전이나 1년 전하고 비교해도 이 얘기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국민들의 어떤 그 부동산을 바라보는 아니면 실제로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실관계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희망사항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정부 관계자분들의 나름대로의 고민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더 깊은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예.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두성규 의원님도 짧게 코멘트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정부는 현재 뭐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K 방역 등등 해서 자화자찬하는 데 굉장히 많이 이제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위안을 삼고 싶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확정 편향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5.4% 올랐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리고 사전 청약은 왜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정말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게 대단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뭐 금리 인상까지 단행된 상황에서 대출 규제도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급 대책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최항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